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석석사입니다. 지난주에는 2차 연구, 세컨더리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1차 연구, 프라이머리 리서치에 대해서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다루게 될 것들의 주제는 프라이머리 리서치 1차 연구보다는 정성 연구, 퀄리테이티브 리서치가 더 맞은 것 같아서 이런 새로운 제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1차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정성적인 연구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2차 연구에 대해서 배웠죠. 2차 연구는 뭐예요? 남이 해놓은 1차 연구를 보고 뭔가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것들이 더 되어 있구나, 이것들이 더 안 되어 있구나를 알아내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 그게 2차 연구였어요. 이걸 더 자세히 하면 리뷰 논문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1차 연구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입니다. 정량은 뭐예요? quantitative research. 그러니까 숫자, 퀀트. 뭔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정해놓은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이렇게 깍둑썰기로 깍딱딱딱 썰어놓은 모습이 저는 이 정량 연구라고 했을 때 상상이 돼요. 정성 연구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정성은 뭐예요? 이거 틀렸네요. 정량이 quantitative고 정성은 qualitative예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에서 퀄리테이티브 이게 뭐예요? 퀄리티란 뜻이에요. 퀄리티가 뭐예요? 어떤 걸 샀을 때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하면 질이 좋다 질이 나쁘다 이런 숫자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정성 연구예요. 그럼 이 정량 연구하고 정성 연구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연구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가 달라요. 내가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겠죠?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새롭게 개발된 단열재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기 온도는 높게, 여기 온도는 낮게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질문은 여기서 이 단열재가 기존에 이렇게 얇고 좀 더 쌌던 이 단열재하고 비교했을 때 단열 효과가 더 좋은가? 지속 시간이 더 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으로 뭐 이게 더 좋다, 덜 좋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단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과학적인 수치들이 다 정해져 있고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몇 도 이상 차이를 뭐 몇 초 이상 유지를 한다라는 그 과학적인 단위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량 연구로 연구를 디자인을 해서 끌어나가는 게 적절하겠죠. 근데 반대로 다른 종류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 외장재를 만든다고 해봐요. 근데 새로운 마감 형태가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옛날에 있던 거는 좀 밋밋했는데 이번 거는 조금 더 화려하고 뭔가 부가적인 기능도 추가됐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어필링한지, 소비자들이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를 본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시장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 광고를 뿌려서 반응하는 정도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질문이 답하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는지 그걸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가 가졌다면은 나는 정성 연구를 디자인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량 연구를 할 거냐, 정성 연구를 할 거냐는 일단 내가 가진 리서치 퀘스천 질문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생기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프로세스예요. 이 연구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통 정량 연구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H-NOT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있어요. 보통 H-NOT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H-NOT은 어떠한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가설이 맞다, 아니면 가설이 틀리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가설이 맞다, 그리고 가설이 맞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량 연구라면 정성 연구는 아예 H-NOT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상상하면 되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연구자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모습이 생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스플로어 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거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정성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가설을 오케이, 노 하는 게 아니라 가설이 없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온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컨셉이 있다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단 정성적으로 그 질을 나타내주고 어떤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보는 게 바로 정성 연구입니다. 우리가 정성 연구를 할 때 가져오는 비유 중에서 제 마음에 콕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집더미 속에 이게 뭘까요? 바늘인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성 연구와 정량 연구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자면은 정성 연구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바늘의 존재예요. 바늘이 있다. 바늘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하는 리서치예요. 이 큰 집더미 이렇게 엄청 많이 쌓여 있죠. 이 집더미 속에 바늘이 하나 있고 그게 여기쯤에 있으면 이거 크기는 이 정도 된다. 이 바늘이 여기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 이게 우리가 정성 연구로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근데 정량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더미에 부핀이 이따만한데 바늘은 이렇게 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량 연구자의 마인드셋으로 보면 여기에는 바늘이 없다고 봐도 돼요. 이거는 집더미라고 봐야지 집더미와 바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정성 연구자는 이 집더미가 아무리 크고 바늘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바늘이 있는 건 확실하다. 누군가가 여기 앉으면은 뾰족한 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성 연구자의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는 때에 따라서 주어진 질문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지 뭐 하나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이미지는 반대로 제가 정량 연구를 생각을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인데요. 이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이죠. 여기 있는 모래알들을 가까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나 봐요. 보면은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이런 누리끼리한 황토색이 되는 건데 정량 연구에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통계학 책 앞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모래알들의 색깔의 비율을 찾아보고 싶다고 해봐요. 제가 이걸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까만 것이 한 40%, 노란 것이 한 10%, 하얀 게 한 60%, 아니 50%겠구나. 하얀 것이 한 50%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네모난 바켓을 하나 가져간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흙을 하나 퍼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흙을 다 일일이 세어봐서 이 노란색, 검정색, 흰색이 몇 %씩 있는지,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몇 알씩 들어있는지 다 세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바켓스, 이거의 크기가 이만했어. 그래서 가로는 1cm고 세로도 1cm였어. 그러면 한 5알 들어있겠죠? 그럼 그 5알이 이 전체적인 분포를 잘 표현해 줄까요? 있어봤자 예를 들어서 2개, 1개, 2개 들어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40%, 20%, 40%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이롭게도 제가 이걸 비슷하게 숫자를 만들어 내버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깝게 근사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cm가 아니라 가로 세로가 10cm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500알의 모래알이 들어있었다고 해봐요. 그거를 다시 나누면은 이것보다 더 근사가 잘 된 값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작은 바구니에다가 모래를 담아왔으면은 검은 것만 5알 들어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검사하는 모래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트렌드에 더 가깝게 잘 근사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 연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런 거를 다 미리 고민을 해놨어요. 그들이, 통계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몇 가지 정도의 모래알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켓스, 이 바구니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론을 다 정립해놨어요. 그래서 정량 연구는 숫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고 이론 1, 2, 3, 4, 5 숫자랑 굉장히 친근한 친구고 통계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연구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다 정량 연구인 거는 아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를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성적인 데이터가 뭔지, 정량적인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정성적인 연구가 뭐고 정량적인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감이 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우리가 처음 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A는 설탕이 2테이블스푼 첨가된 밀크쉐이크가 너무 달다고 했다. 여기 2테이블스푼은 제가 미끼로 넣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2테이블스푼이라는 숫자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덫이었어요. 이거는 이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무 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달다는 거는 뭐 과일의 당도를 계산을 할 때 뭐 브릭스인가? 뭐 그런 스케일을 막 이렇게 개발을 해놓기는 했지만은 너무 달다고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정성적인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2테이블스푼이니 밀크쉐이크가 몇 밀리리터니 이런 게 들어있어도 숫자가 아무리 있어도 여기서 전달하려는 코어한 내용은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치화를 해놓지 않았어요. 잴 수가 없어요. 정성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밀크쉐이크가 달거나 너무 달다고 했다. 이거는 정성적인 걸까요? 정량적인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대부분 정량적인 데이터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나중에 더 설명해 주겠지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량적인 건 아니에요. 설문조사에서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5명, 10명까지 인터뷰해서 아 그래 너는 달다고 생각해. 얼마나 달아? 설탕만큼 달아? 뭐 초콜릿만큼 달아?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고객 한 2,000명, 3,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거나 뭐 전화를 돌리거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서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정해지면은 그걸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안 달다, 여기는 달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하면 5포인트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스케일 많이 보신 적 있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달다, 여기는 너무 달다, 여기는 안 달다, 너무 안 달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리커트
왜냐면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리커트, 라이크가 아니고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해요. 근데 리커트 스케일을 써가지고 내가 여기든 어디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이게 초콜릿만큼 달아, 뭐만큼 달아 라고 하는 것만큼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지 안 단지 정도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생각난 거는 달거나 너무 달다고 했다 했을 때 이 리커트 스케일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여기가 달다였고 여기가 너무 달다였겠죠. 그래서 이 0 이상 1이나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를 선택한 사람들이 70%였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다라는 내용이 맞지만은 달거나 너무 달다고 했다, 설문조사였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리커트 스케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거의 분명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 1, 2, 3, 4, 5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이렇게 숫자로 이 달다는 정성적인 메시지를 바꿔놨죠. 정량적으로 숫자에 매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봐볼게요. A는 평소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한 번 펌프해서 넣어 먹는다고 했다. 한 번 펌프했고 15ml라고 해도 이건 A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A의 패턴을 보여주는 정성적인 데이터라는 거 이제 눈에 훤히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카페라떼를 마실 때 설탕 시럽을 추가한다고 했다. 이게 설탕 시럽을 추가한다고 했다. 이게 메인 메시지인데 추가한다고 했다는 거는 바이너리죠. 추가한다, 추가 안 한다. 0은 추가 안 한다, 1은 추가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정량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또 다시 정량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감이 오실까요? 제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를 봄으로써 정성적인 연구와 정량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 정성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인터뷰, 그 중에서도 contextual inquiry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인터뷰나 contextual inquiry 같은 방법을 써서 내가 가져온 정성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